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찬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22살 지우는 낡은 카트를 끌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카트 바퀴는 삐걱거리며 소음을 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유일한 신호였어요.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30집이 넘는 배달을 마쳐야 했으니까요. 지훈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낄 여유조차 없었죠. 매달 어머니의 병원비와 초등학생 남동생의 학비를 감당하느라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우유 배달이 끝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터로 향해야 했어요. 운동화는 이미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고 발가락이 차가운 땅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새 신발을 살 돈도 그럴 시간도 없었죠. 지우는 그저 오늘도 무사히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동생의 얼굴을 보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 힘든 삶을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카트 안에는 우유병들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카트를 끌며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 오래된 골목길은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여기저기 움푹 패인 곳이 많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몇 번이나 이 길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죠. 무릎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팔꿈치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에 지우는 매일 이곳을 지나다녔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훈의 카트 바퀴가 움푹 패인 곳에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은 카트가 기울어지며 우유병들이 쏟아질 듯 흔들렸어요. 지훈은 황급히 카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죠. 빛에 눈이 부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훈은 본능적으로 카트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차라리 우유병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새벽 골목을 찢었습니다. 지훈의 카트가 차량의 앞범퍼에 부딪히며 우유병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하얀 우유가 아스팔트 위로 번져나가며 깨진 유리 조각들과 섞였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우유값은 어떻게 물어내지? 자, 수리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그녀를 짓눌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성한그룹 회장 윤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윤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그 얼굴, 윤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앞의 소녀, 새벽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그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했죠. 아니, 본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그 아이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윤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어요. 지훈은 영문을 모른 채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태준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다친 데는 없습니까? 윤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차 수리비는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은 차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훈의 얼굴을, 그 눈을, 그 표정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윤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자신이 잘못했는데 왜 이 노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윤태준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태준의 질문에 지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윤입니다.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윤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지윤. 그 이름은 20년 전 사라진 손녀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윤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윤에게 건넸습니다. 우유값과 차 수리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지윤은 명함을 받아들며 그 위에 적힌 이름을 읽었어요. 성한그룹 회장 윤태준. 지윤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신문에서 혹은 뉴스에서 본 것 같았죠.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윤태준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그 아가씨, 우유 배달소 위치를 알아보게. 그리고 그 아가씨에 대해 조사를 좀 해주게. 가족관계, 현재 상황, 모든 것을 말이야.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회장을 모셔온 그였기에 회장이 지금 어떤 심경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손녀를 잃은 후 회장은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런 회장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오로지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손녀를 데려간 범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섰던 거죠. 며칠 후 지윤의 집 앞에 낯선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지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지윤 아가씨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윤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 회장이 자신을 다시 찾는 걸까요? 혹시 차 수리비를 청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유값을 물어내라고 하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동생이 혼자 집에 있어서요. 회장님께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분도 함께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지윤은 동생 민준이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민준이는 8살 남자아이로 누나를 무척 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죠.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는 강남의 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교한 철문, 그리고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지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거죠. 현관문이 열리고 윤태준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가 동생이군요. 참 귀엽게 생겼네요. 민준이는 누나 뒤에 숨으며 수줍어했습니다. 윤태준은 지윤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응접실은 지윤의 집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죠. 앉으십시오.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집사가 차와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민준이는 과자를 보며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허락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지윤 아가씨,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가씨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윤태준은 찬찬히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잠시 일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부로 말입니다. 물론 급여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수입을 합친 것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지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부라니요?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들이 괜찮습니다. 그냥 나한테 빚 갚는 셈 치고 일을 하나만 해주게.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지윤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노인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결국 지윤은 윤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만이라는 조건이었죠. 동생 민준이는 이웃집 할머니께 맡기고 지윤은 이른 아침 윤태준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사가 그녀를 맞이하며 집안을 안내했어요.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방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지윤은 이 넓은 집에 회장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죠. 여기가 아가씨가 주로 청소하실 공간입니다.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 그리고 2층 복도까지입니다.
집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도구를 받아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어요.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책장의 먼지를 닦아냈죠. 책 등에 적힌 제목들을 읽으며 이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그리고 육아서적까지. 특히 육아서적이 많았어요. 낡고 오래된 책들이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의 윤태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걸린 또 다른 액자가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초상화였어요. 화가가 그린 듯한 정교한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고 밝게 웃고 있었죠. 지훈은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림 속 아이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눈매, 코, 입매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적 자신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몇 장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와 이 그림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그림, 나랑 너무 비슷한데?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2003년.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2003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었죠. 지훈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자신과 닮은 아이의 그림이 이 집에 있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집사가 지훈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윤태준도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지훈은 거절하려 했지만 윤태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둘만 앉아 식사를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준은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재에 있던 그림 말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 그 그림을 보셨군요.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회장님의 손녀이신가요? 윤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손녀였습니다. 수진이라는 아이였죠. 하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니요? 유괴당했습니다. 22년 전 일이죠. 그때 수진이는 6살이었어요. 공원에서 놀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죠. 경찰도 탐정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혼자 사시는 건가요? 아내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했죠. 내가 수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결국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집이 사실은 슬픔으로 가득한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태준은 22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손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거죠. 그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았나요? 지훈의 질문에 윤태준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네, 많이 닮았습니다. 처음 아가씨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마치 수진이가 자라서 다시 나타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넓은 공원, 그네를 타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2층 복도였어요. 복도 끝에는 굳게 잠긴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방 앞에서 멈춰 섰죠. 문 손잡이를 잡아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방은 수진 아가씨의 방입니다. 회장님께서 그날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라고 하셨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그 방 안에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의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지훈을 다시 응접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약속대로 하루치 급여입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루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이건 너무 많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아가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윤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도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분간 계속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우는 난처했어요. 사실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고 윤태준도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우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재에서 본 그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잠긴 방, 수진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맞춰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그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한 거예요. 윤태주는 지훈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수진 아가씨의 방을 보고 싶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자신이 너무 무례한 요구를 했나 싶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둘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그 잠긴 방 앞에 섰어요. 윤태준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열쇠를 문에 넣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 분홍색 커튼, 선반 위에 인형들. 모든 것이 6살 아이의 방 그대로였죠. 지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들이었죠. 가족 그림, 집 그림, 강아지 그림.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졌죠. 수진이는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윤태준이 뒤에서 말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죠. 그날도 제가 함께 공원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전화를 받느라 한눈을 판 사이에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침대 밑을 보았어요. 뭔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낡은 토끼 인형이었죠.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인형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인형,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안고 잤던 것 같았어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인형,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태준은 인형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가장 아끼던 인형입니다. 토끼라고 이름까지 붙였죠. 어디를 가든 안고 다녔어요. 유괴당한 그날도 그 인형을 안고 있었는데 목걸이가 있네요. 지우는 인형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은으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벗겨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할아버지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수진이의 본명이 지훈이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수진이의 본명이 윤지훈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수진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더 부르기 편했으니까요. 지우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기억이 스쳤어요. 어두운 차 안, 누군가 자신을 안고 달리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울부짖으며 토끼 인형을 찾던 기억. 토끼 어디 갔어?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준이 깜짝 놀라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훈은 당황해서 인형을 도로 침대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지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까?
6살 이전의 기억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입양했다고는 하셨지만. 입양? 윤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아가씨는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신대요. 윤태준은 지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윤은 회장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가씨의 어머니를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니를요? 왜 그러십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윤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윤태준의 간절함이 너무나 진심으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태준은 지윤과 함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윤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죠. 어머니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병실 문을 열자 야윈 얼굴의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윤의 어머니 김선영이었어요. 그녀는 딸이 낯선 노인과 함께 들어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김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태준도 마찬가지였죠. 선영 씨. 오랜만입니다. 둘은 서로를 아는 사이였어요. 지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윤 회장이 아는 사이라니. 어머니는 평생 청소일을 하며 살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재벌 회장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회장님을 아세요? 김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2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드러날 시간이 온 거죠. 지윤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지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22년 전 나는 성한그룹 저택에서 일하는 가정부였어. 그때 수진이라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지. 그 아이를 내가 돌봤단다. 김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 아들이, 부회장님이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거액의 돈을 내밀었지. 수진이를 데리고 사라지라고. 아이를 숨기라고. 뭐라고요? 지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윤태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남편은 빚을 지고 도망갔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영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이름도 바꿔주고 제 딸인 것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유괴된 아이였다니. 자신이 바로 윤태준의 손녀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민준이는요? 제 동생은요? 민준이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가 온 지 2년 후에 낳은 아이지. 너는 처음엔 날 엄마라고 부르길 거부했어.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매일 울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갔어. 그리고 결국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윤태준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22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니. 그것도 우유 배달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감옥에 갈까봐, 그리고 이 아이를 빼앗길까봐. 저는 이 아이를 정말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낳지는 않았지만 키운 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윤은 고개를 들어 윤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피로 연결된 할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였죠.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부회장은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지윤이 물었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수진 아가씨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부회장님은 두려워하셨던 거죠. 혹시 재산이 손녀에게 넘어갈까봐.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고. 윤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저에게 아이를 숨기라고 한 거였어요.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지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었다니. 만약 그날 유괴되지 않았다면 자신은 재벌가의 손녀로 자라며 풍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대학도 가고 꿈도 펼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대신 22년 동안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아. 정말 죄송해. 김선영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지훈아.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훈은 윤태준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저는 DNA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을 고소하겠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지우는 윤태준의 친손녀가 확실했어요.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안도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윤태준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부회장 윤재혁을 회사로 불러들였어요. 회의실에는 윤태준, 지훈, 변호사, 그리고 윤재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재혁은 처음에 지훈을 보며 비웃었어요. 아버지, 이 사기꾼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뻔한데. 입 닥쳐라.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 아이는 수진이다. 내가 22년 전에 유괴시킨 바로 그 아이야. 윤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선영 씨가 모든 걸 자백했다. 내가 돈을 주고 수진이를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것까지 말이야. 증거도 있어. 당시 내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김선영 씨 계좌로 입금된 기록까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윤재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재혁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어쩌겠다는 거냐. 내 욕심 때문에 이 아이가 2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윤태준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수진이를 잃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2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일의 원흉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진이만 예뻐하셨잖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손녀한테만 관심을 쏟으시니 그게 아이를 유괴할 이유가 되느냐? 윤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컸어요.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나는 이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법적으로도 상속에서 배제할 것이다. 모든 재산은 지훈에게 갈 것이야. 윤재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윤재혁을 끌고 나갔죠.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주요 뉴스마다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성한그룹 부회장, 조카 유괴 혐의로 구속. 우유 배달하던 여성 알고 보니 재벌가 상속녀. 22년 만에 돌아온 손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기자들은 지훈의 집 앞에 진을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지훈은 외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준은 지훈과 민준이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모셨어요. 그곳에서라도 기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선영도 함께 모셔왔습니다. 윤태준은 김선영을 용서했어요.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오히려 22년 동안 지훈을 잘 키워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선영 씨, 고맙습니다.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병원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겠습니다. 김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병은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죠. 지훈은 매일 김선영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2년 동안 쌓인 정은 그 무엇보다 깊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윤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시니까 잘 따르고. 하지만 내 마음을 잃지는 마. 네,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를 잘 돌봐줘. 그 애는 정말 내 동생이야. 피는 반만 섞였지만 말이야. 물론이죠. 제가 민준이를 평생 책임질게요. 김선영은 지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편 성안그룹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재혁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지윤을 정식 후계자로 선정하는 안건이었어요.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윤태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제 손녀 윤지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성안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윤은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22년 동안의 고난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윤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익히며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질투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여자가 거대한 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지윤은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윤은 윤태준의 서재로 갔습니다. 수진의 초상화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어요. 지윤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저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윤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재벌가 후계자 자리를 거부한다니. 하지만 지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나 망설임이 없었죠. 무슨 말이냐, 지윤아. 저는 22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셨고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자신이 살던 동네가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윤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지윤아, 내게는 이 자리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단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야. 권리요? 그래. 이건 내 삶이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만약 그날 유괴되지 않았다면 너는 당연히 이 자리에 설 사람이었어. 그러니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란다. 지윤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렴.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장학금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면 안 될까요? 윤태준은 손녀의 제안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손녀답다고 생각했어요. 돈과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었죠.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무엇인가요?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당장 회장이 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해. 그래야 나중에 누가 너를 속이려 해도 알아챌 수 있으니까.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윤태준이 특별히 입학 절차를 밟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에 출근해 실무를 배웠죠. 그리고 저녁에는 재단 설립 준비를 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지윤은 행복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22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지윤을 주목했어요. 그녀가 어디를 가든 카메라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악플도 쏟아졌죠. 거지에서 공주된 여자.
우유 배달부가 재벌될 자격이 있나. 결국 돈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달라붙은 거 아님.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 그런 글들을 보며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강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 후 김선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에서 지훈과 민준이를 양옆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민준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사랑한다. 그것이 김선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윤태준도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김선영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선영 씨, 고맙습니다. 제 손녀를 지켜주셔서. 이제 편히 쉬십시오. 지우는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위안했지만 김선영은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보다 키워준 사람이 더 큰 은혜라는 걸 지우는 알고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지우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단 설립이 본격화되었어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무료 급식 지원이었어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우는 직접 배식 봉사를 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지우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언론도 점차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활동을 보며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재벌 상속녀, 새벽 봉사로 하루 시작. 윤지훈, 화려함 대신 따뜻함 선택.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청년.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윤재혁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괴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삼촌이 정말 잘못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복잡한 감정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27살이 되었어요. 희망나눔재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었죠. 매일 아침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재단의 무료 급식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100명이 넘었어요. 그중 몇몇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늘도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트럭을 몰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우유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었죠. 트럭 조수석에는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민준이는 누나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방학만 되면 누나를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을 도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어디부터 가요? 성북동부터 시작하자. 거기 할머니들이 우리 기다리실 거야. 남매는 골목골목을 누비며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집 앞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놓고 왔어요. 어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와 지훈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왔네. 추운데 고생이 많아. 할머니, 건강하셨어요? 식사 잘하시고 계시죠? 그럼 덕분에 잘 먹고 있지.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굶어 죽었을 거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은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말이죠. 배달을 마치고 지훈은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태준은 2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77살이 된 그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죠.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지훈이가 왔으니 좋지. 어서 와라. 지훈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뉴스 보셨어요? 우리 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대요. 그래, 우리 손녀 정말 대단하구나. 윤태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는 손녀가 재벌가 후계자가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손녀가 선택한 길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윤아, 할아버지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물론이죠,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니? 만약 그때 회사를 맡았다면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을 텐데.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제가 도운 사람들의 미소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돈보다 값진 거예요.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22년 동안 너를 못 지켜준 게 아직도 미안하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재벌가에서 편하게 자랐다면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몰랐겠죠. 윤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결국 내 피보다 더 고운 사람으로 자랐구나. 김선영 씨가 너를 잘 키워주셨어.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 저도 어머니께 감사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도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셔서 제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됐잖아요. 지우는 가방에서 낡은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목에는 그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지윤에게 할아버지가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다니니? 네. 제 부적이에요. 이걸 보면 제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윤태준은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손녀가 이 인형을 안고 자던 모습, 인형에게 말을 걸던 모습,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지우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날이었어요. 면접장에는 2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죠. 지우는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꿈을 들었고 어려움을 공감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입니다. 우리 재단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몇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지윤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지윤은 다시 트럭을 몰고 옛날 자신이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길. 5년 전 매일 우유를 배달하던 그곳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트럭에서 도시락을 내려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민준이도 열심히 도왔어요.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누나, 오늘도 왔어요? 그럼 맛있게 먹어야 해. 지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지윤은 트럭 위에 낡은 토끼 인형을 올려놓았습니다. 인형의 은목걸이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지윤에게 할아버지가라는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김선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따뜻한 봄바람이 지윤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윤의 새로운 삶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지윤은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